예, 작년에 제가 종교 중독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었는데요. 조회수가 뭐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제 자신이 종교 중독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서 인생에 풀리지 않던 숙제가 모두 풀렸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제 마음을 되게 위로해주는 소설을 만나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가지고 있었던 종교나 신념에서 벗어나는 과정, 이 과정에서 굉장한 혼란이 찾아오거든요. 그 과정을 경험한 분들께는 아주 큰 위로가 될 작품 집으로 가는 먼 길입니다. 뉴베리 안호상 수상작인 이 주니어 소설 집으로 가는 먼 길은 벤 박사라는 인물이 만든 자급자족 공동체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낸 프랭키가 공동체 밖에서 보내는 3개월간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프랭키가 머물던 공동체는 아미시와 삶의 방식이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구성원들에게 이동의 자유가 없고 공동체에 들어가며 전 재산을 기증하고 벤 박사의 사상과 믿음을 따르게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공동체에서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고 서로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도 TV도 없는 그곳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뜨개질을 하고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벤 박사는 이런 말을 하며 프랭키를 가스라이팅 하였습니다. 나에겐 다음 세대를 일굴 책임이 있어. 땅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알고 전쟁과 기후변화, 재난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세대를. 이 책임은 가볍지 않아. 이 일은 바깥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강인해져야 해. 고난을 통해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리고 프랭키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소설은 왜 프랭키 모녀가 제 발로 걸어가서 전 재산을 기증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속박당하며 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들려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미혼모였던 프랭키 엄마는 외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벤 박사가 나타난 겁니다. 살다가 너무 외롭고 혼란스러울 때 누군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생명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벤 박사를 만났을 때가 그랬어. 나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미혼모였어.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으니 돌아갈 집도 없었지. 나는 혼란스럽고 외롭고 힘들었어. 어디를 가도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 그래서 늘 옮겨 다녔지. 나는 이사 갈 때마다 거기 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 거기에 우리가 찾는 특별한 게 있을지 모른다고. 새로운 곳에 가면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다고. 늘 함께 어울리고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을. 하지만 어디를 가도 나는 그냥 나였고 외로움만 심해졌어. 변한 건 풍경뿐이었지. 그때 벤 박사를 만났어. 하필 술집에서. 어느 날 내가 이웃에게 너를 맡기고 스트레스를 풀러갔지. 벤 박사가 나한테 뉴욕주에 있는 자기들 공동체로 오라고 하니까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 전기도 없는 곳, 사람들이 함께 더 좋은 지구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고 말했지. 엄마는 그곳이 협력으로 자급자족하며 공동체를 일궈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처 없이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삶보다는 안정감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마침내 자신의 선택이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딸과 탈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프랭키는 공동체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6살 때부터 렌치에 살았어. 너는 렌치 이외에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았어. 세상에 살아보는 일을. 우리는 이미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렌치에서요.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요. 음식에는 화학물질이 있고 물에는 중금속이 있고 2달만 참아줄래? 엄마가 내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나는 2달 정도 렌치 바깥에서 살아보고 싶어. 만약 살아보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때 다시 결정하자. 약속할게. 렌치는 2달 후에도 그대로 있을 거야.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해줄 수 있니? 나는 그런 모험이 싫다. 내 평생 유일하게 집처럼 느꼈던 곳을 잃는 일도, 다시 이사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까 걱정하는 일도 싫다. 무서운 미래가 닥치면 안전한 곳은 렌치뿐이다. 무서운 미래는 반드시 올 것이다. 나에 대한 벤 박사의 평가와 믿음을 잃고 싶지 않다. 박사가 말한 나의 잠재력을 꽃피우고 싶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 엄마의 마음은 지금 확고하다. 그렇다면 나는 굴복한 듯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엄마의 계획에 따르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싸울 것이다.
어떻게든 나의 집을 렌치로 돌아갈 것이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으로, 모든 것이 분명한 곳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래서 나는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온 힘을 끌어모아 거짓말을 했다. 알았어요. 해볼게요. 엄마와 달리 프랭키는 오직 집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랭키는 돈이 없었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벤 박사에게 편지 보낼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보낼 뿐이었죠. 프랭키에게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금지되었던 TV, 핸드폰, 설탕, 유해물질, 쓰레기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주의해도 그녀는 조금씩 세상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크도 먹어. 푸티푸르. 에디가 음식을 물고 말한다. 레몬 푸티푸르 정말 맛있다. 나는 망설인다. 예의상 하나 정도는 먹어봐야 할 것 같다. 아줌마가 공짜로 준 것 아닌가? 그리고 음식 낭비만큼 나쁜 일은 없다. 나는 레몬 푸티푸르를 집어서 한 입 베어 문다. 이것도 달다. 전체를 감싼 이 엄청난 설탕. 뱃속이 뒤틀린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빠서다. 맛은 아주 좋다. 나는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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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씹던 케이크를 접시에 뱉는다. 에디가 놀라서 케이크를 먹다 말고 나를 바라본다. 괜찮아? 미안해. 나는 얼굴이 달아올라 내가 뱉은 케이크를 냅킨으로 감싼다. 입에 안 맞아. 내가 다 먹어. 나는 몸을 떨며 냉수를 마신다. 옳은 길을 벗어나는 일은 너무 쉽다.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나는 더 훌륭한 사람,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공동체를 벗어난 프랭키가 혼란스러워하는 과정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설탕을 먹을까봐 두려워하고 TV를 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쓰는 프랭키는 과거의 나였습니다. 별것 아닌 일들을 죄라고 생각했고 모든 규율을 다 지키고 사는 삶은 착하고 선한 것이라기보다 찌질하고 답답하고 못난 것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지옥에 가면 평생 마신 술로 벌을 받는다는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은 사실 술에 취하고 돌아온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매일 밤 드렸던 개인적인 소망이 담긴 기도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갓 성인이 돼서 대학에 간 저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함께 친하게 지내야 될 선후배들이 모두 죄를 짓는 사람들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고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일이나 해외 출장을 가서도 교회를 가야 한다며 막 버스를 타고 막 한인교회를 찾던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참 안쓰럽습니다. 아버지가 주일에 친구들과 계곡에 놀러 갔다가 손을 크게 베인 일이 있었다며 그만큼 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신의 손등을 이따금 보여준 덕분이었습니다. 프랭키는 렌치 밖에서 바다의 정령을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믿기 위해 유령이나 요정을 찾아다니는 에디의 부모님입니다. 난 우리 엄마가 안타까워. 에디가 말한다. 사실 부모님 두 분 다 안타까워. 집착을 떨치지 못해. 뭐에? 초자연적인 현상에. 지금은 바다의 정령이지. 에디의 부모님은 요정, 비풋, 네스오 괴물을 쫓았고 지금은 바다의 정령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령을 믿고 난 안 믿어. 에디의 눈이 끓어오른다. 만약 우리가 바다의 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엄마 아빠가 이제 요정이나 유령을 찾아 떠도는 일을 그만두실 거야. 분명한 증거를 보면 그런 게 다 가짜라는 걸 깨달으실 테고 그러면 이제 그만 다니고 정착할지 몰라. 에디의 부모님은 초자연적인 이유를 찾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었고 에디는 그런 부모님이 단념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소설이 끝나고 마침내 사람들은 저마다 작별 인사를 합니다. 에디의 부모님은 바다의 정령을 더 이상 쫓지 않았고 프랭키는 렌치로 돌아간 친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프랭키의 엄마는 더 이상 새로운 곳으로 떠나지 않고 이곳에 남기로 했고 에디의 부모님도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며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곳이 아니었고 사이비의 몸을 담았던 것도 아니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 외로웠습니다. 저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쉽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풀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그런 설교로는 만족되지 않았던 부모님은 각종 부흥회와 기도원을 떠돌았습니다. 어떤 곳에선 귀신을 쫓아주었고 어떤 곳에선 예언을 해주었고 어떤 곳에서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주한 것은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누추한 집과 아직 어린 자식들 뿐이었습니다. 현실을 견딜 수 없었던 그들은 쉴 새 없이 밖을 돌아다니며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에디의 부모님처럼 말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저는 그 종교를 그대로 학습하며 프랭키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언젠가 세계복음화 같은 그런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거라 생각하며 젊음을 허비했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생을 스스로 망쳐나갔습니다. 반항적이었던 동생은 엇나갔습니다. 이 책의 끝에서 주인공들은 자신이 쫓았던 집착, 믿음, 신념, 그리고 미련에 작별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허전함과 외로움을 잊기 위해 시작한 믿음이 결국 자신과 가족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죠. 힘들더라도 두 발을 땅에 딛고 서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결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는 제가 소개하지 않은 놀라운 반전도 있고요. 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도 있거든요. 의미도 훌륭하지만 재미도 있었던 작품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